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민간화입니다. 민간화. 이 작은 정부론의 한 주제죠. 자, 민간화. 뜻은 쉽습니다. 프라이빗제이션. 정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을 민간에 넘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민간화인데, 이 민간화가 주장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정부가 할 때는 비효율성이 생겼죠. 비효율성이. 왜 비효율성이 생겼습니까? 독점이다 보니까. 자, 반면 민간, 시장은 경쟁 원리가 존재하죠. 이렇게 정부가 수행하던 독점적인 업무를 경쟁 원리가 존재하는 민간에 이양을 함으로써, 달리 표현하면 경쟁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그 정부가 수행하던 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민간화는 정부 조직의 독점성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 공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민간화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 넓은 의미로 민간화고, 동그라미 3번에 이 민간화가 추진되는 형태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민간화예요. 민영화라 그러죠.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그래서 뭐 과거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포항제철, 또 뭐 한국중공업, 뭐 K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기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민간기업이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보시면 민간 위탁.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대행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이제 정부 규제 완화. 이 정부 규제 완화도 정부가 규제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역할은 줄고 민간의 자율성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민간화는 이제 협의의 민영화인 국영기업, 공기업 민영화, 그 다음에 민간 위탁, 정부 규제 완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국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민간 위탁이에요. 민간 위탁.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8페이지에 민간화의 방식, 뭐 내용이 좀 중첩되는데 2번하고 3번이요. 48페이지 2번하고 3번. 2번은 이제 민간화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 민간화 가운데 특히 초점을 두는 게 민간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48페이지 3번 이 민간 위탁,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요게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먼저 이 민간 위탁, 뭐 영어로 표현하면 컨트랙팅 아웃, 계약을 통해서 민간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팅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간 위탁의 가장 좁은 의미가 계약 방식이에요. 계약 방식. 뭐 예를 들어 한강 다리를 정부가 직접 건설할 수도 있지만 현대건설이나 민간기업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니네가 건설해서 유지관리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계약 방식이죠. 요 계약 방식, 컨트랙팅 아웃, 이게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민간 위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뭐 기업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을 해서 이제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하고 민간기업이 하게 되니까 인력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지겠죠. 이런 방식을 이제 계약 방식. 그래서 그 상단에 민간화의 방식 가운데 이 계약 방식은 3번에 정부 계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민간 위탁 방식이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방식인데, 정부가요 민간 기업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독점적인 사업권, 면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촌에서 강남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직접 시형 버스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민간의 버스 운송 사업자들 많죠. 그들에게 노선별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이제 영업권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민간이 그 이제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게 되죠. 여기 이제 바로 프랜차이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 견인, 교통사고 나오면 이제 그 빨리 그 차들을 치워야 되죠. 사고 난 차들을,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간 업자들에게 이 견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이제 정부가 부여를 하죠. 이동통신도 지금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동통신 사업도요, 이 공공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이동통신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동통신 3사에게 지금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뜻, 민간 조직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자는 자, 우리 이동통신 뭐 SK텔레콤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거기다 대가 지불하죠. 대신 이제 정부가요, 이 이동통신 요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규제하는 방식, 이런 게 이제 면허 방식, 프랜차이즈.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보조금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서브사이드, 보조금. 자, 보조금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고아를 돌보는 거 공공 서비스죠. 정부가 직접 국립양로원, 국립고아원을 설립해서 직접 생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민간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 경비를 어떻게 해요? 운영 경비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 독거노인을 돌보는, 고아를 돌보는 서비스를 민간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조금 방식. 대신 이제 정부는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횡령, 남용은 없었는지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이 민간 위탁의 방식이 바로 바우처라는 방식인데, 바우처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밀 바우처. 이게 식권입니다. 식권.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것도 예로 말씀드리는 게 편한데, 바우처를 정부가 지급을 해요. 결식아동들이 있다. 결식아동들. 그러면 이제 결식아동들 그러니까 식사 제공하는 것도 공공 서비스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생산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청 앞에 있는 큰 광장에다가 커다란 식당을 이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들 전부 다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결식아동들에게 아침 7시부터 8시, 점심 1시부터 2시, 저녁 5시부터 6시 와서 밥 먹어라. 이거는 정부에 의한 직접 생산 방식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와 비율이 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결식아동 식사 제공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요, 서울시가 그 민간 외식업체나 도시락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컨트랙팅 아웃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 지불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결식아동들에게 식사 제공해라. 이게 이제 민간 위탁, 컨트랙팅 아웃이거든요. 여러분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외식업체들에게 외주를 주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민간업자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불량식자재 같은 거, 저렴한 나쁜 식자재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바우처는 이런 겁니다. 결식아동들에게 하루에 3끼, 한 달이면 90끼죠. 이렇게 90끼를 먹으니까 매달 초에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요, 이 바우처를 받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권 90장을 받아가지고 결식아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우처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 짱깨 먹고 싶은 애들은 짱깨 먹을 거고, 떡볶이 먹고 싶은 애들은 떡볶이 먹을 거고, 이렇게 5,000원 한도 내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아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는 거죠. 이 바우처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당 주인은 그 바우처를 갖고 서울시에 가서 정산을 받는. 이렇게 하면, 자, 결식아동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걸 민간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더 혁신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식아동들이 이 바우처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결식아동들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바우처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이 신용카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입증서, 영어로 기억하세요. 바우처라고. 4번에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문에 위탁을 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제공합니까? 쿠폰, 바우처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교육,
아동복지 이런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게 바우처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자, 바우처는 이 수요자 중심 체크하세요. 수요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 전달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이미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에게 뭐예요? 선택권을 보장하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민간 위탁의 방식, 발런티어 자원봉사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자,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뭐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독거노인, 그러니까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들 뭐 목욕 서비스를 한다든지 머리 깎는 서비스를 한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죠. 그리고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시민 순찰했었죠. 시민 순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민간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는 어때요?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은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양로원에 가서 제가 김장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양로원에 1000포기의 배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1000포기를 다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만 안 받아요.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이제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 이런 게 이제 바로 자원봉사자 방식. 이 자원봉사자 방식을 활용하는 이제 별도의 방식을 그 둘, 넷, 5번째 출급품 보시면 코프로덕션이라 그래요. 코프로덕션. 영어로 기억하세요. 이것도 공동생산인데 정부하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공공서비스 생산.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시면 자조. 이걸 이제 셀프 헬프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줘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독거노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모든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독거노인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서로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자조, 셀프 헬프 방식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돼서 서로 돕는 방식, 주로 고령자 대책에서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규제나 조세유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를 해서 버리는 경우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조세유인 방식.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접 쓰레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특히 민간화 가운데 민간 위탁 있죠. 컨트랙팅 아웃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래요. 자, 50페이지 가시면 자, 민간화의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이 민간화를 하는 경우 최대 장점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이제 경쟁 원리에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거. 여기 이제 최대 장점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자동적으로 아는 내용들이고요. 자, 표에서 오른쪽 민간화의 단점 봅시다. 그 가장 큰 단점이요, 4번에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에게 서비스를 맡기면요, 민간업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구매력 없는 소비자라든지 뭐 이런 저소득층을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소외시켜 버려요. 그래서 공공성을 침해하고, 특히 뭐를 저해한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이 정도로 좀 봐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정부론 주로 1980년대 이후가 작은 정부론 민영화의 시기입니다. 민간화의 시기.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현재까지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은 정부론이 80년대 이후에 이제 추진이 되면서 이 80년대, 90년대, 즉 2000년대쯤 와가지고요, 20세기 행정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행정국가라 그래요. 이 신행정국가는 지금 현재 진행형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7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행정국가가 변화된 행정환경 체크해두세요.
이 변화된 환경, 주로 이제 80년대, 2000년대 와가지고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인데요. 전 세계적인 민주화 속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급격히 커져요. 그리고 세계화가 대세죠. 세계화 속에서 시장의 역할이 막 또 커지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하나의 트렌드가 지방화예요. 지방 분권, 그리고 정보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80년대 이후 2000년대 와가지고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변화인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20세기의 행정국가가 정치적 비대응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의 주범이다라는 비판.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글자로 정부 실패죠. 자, 이러한 이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은 정부론, 민영화, 민간 위탁,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제 2000년대쯤 와가지고 20세기 행정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신행정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 보세요. 이 신행정국가로의 모습은, 자, 크게 국가의 역할과 권한 측면, 국정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이 신행정국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별도로 NPM,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거 할 때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변화의 흐름. 그래서 먼저 51페이지 국가의 역할과 권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신행정국가의 모습은 첫 번째 적극국가 동그라미에서 규제국가 동그라미,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 가자는 게 신행정국가로의 모습이에요. 20세기 행정국가는 적극국가였죠. 적극정부였죠. 케인즈주의적 복지주의에 근거해서 정부가 경제 안정화, 규제, 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수행을 했던, 반면 규제국가는, 자, 개념 보세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새로운 경향을 말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줄, 국가는 뭐만 담당해요? 스티어링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만 담당하고, 로잉에 해당하는 집행은 사적 조직에 넘기거나 중공공 부문에게 넘겨서 계약을 통해서 대행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이런 이제 규제하는, 요걸 이제 친시장 국가, 계약 국가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정 운영 방식에서 보면요, 국정 운영 방식에서 보시면 신행정 국가는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 발전은 결국 동그라미 2번에 공동화 국가라 그러거든요. 그 하단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굵은색 원이 바로 뭐냐면 행정국가 시대의 정부의 거대한 기능이야. 근데 80년대 거치면서, 자, 그 거대한 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죠. 이게 80년대 거치면서 세계화 속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분이 국제 영역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방화가 아까 대세라 그랬죠. 지방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민영화, 민간 위탁을 통해서 시장화라고 하는 트렌드 속에서 시장 영역으로 넘어가고, 또 민주화 속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커지면서 NGO와 같은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이거를 국가 기능의 외부화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국가 기능이 외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있죠. 이게 바로 할로우, 속이 텅 비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과거에는 국가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외부화되고 있죠. 그러면 이 외부화된 기능을 국가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아니죠. 연결을 지어서 코디네이팅을 해줘야 돼요.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연결망을 관리하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이 정부만이 아니라 비정부적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그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에 의한 관리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 국정 운영 방식 동그라미 1번 정책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공동화 국가, 그 다음에 4번 이제 거버넌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그 신행정 국가와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행정의 2의 파트. 크게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천,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개념들, 뭐 시장 실패, 그리고 20세기 행정국가, 정부 규제, 정부 실패, 그리고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작은 정부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신행정국가, 여기까지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